한국은 골치 아픈 나라라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을 탈탈 털어버린 미국인 노벨 수상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배를 키우니라는 여왕개미가 다스리는 도시 벨로캉. 이 도시를 창조한 인물은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1991년 데뷔작 개미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회를 풍자하며 매스컴의 극찬을 받은 그는 단숨에 세계 최고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신선한 발상, 차원이 다른 시선, 기상천외한 내용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은 이 소설에는 한국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개미 3부, 개미혁명에는 주인공 쥐리와 함께 활동하는 밴드 7난쟁이의 지웅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지웅은 유독 한국 문화에 대한 발언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로 주인공 쥐리의 목숨을 구해준 핵심 인물이었죠. 그런데 베르베르가 출간하는 소설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개미의 지웅 이후로 신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소녀 은비를 등장시켰고 카산드라의 거울에서는 미래를 보는 소녀 카산드라와 천재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예빈을 등장시켰죠. 제3인류에서는 한국인 여성 고고학자 히파티아 김이 등장해 단군의 진짜 무덤을 발견하고 무덤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한 연구를 내놓습니다. 이렇듯 베르베르는 자신의 소설에서 크고 작은 비중으로 한국인을 꼭 등장시켰는데 여기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인 주인공뿐 아니라 아예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쓴 미국인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아마 노벨상과 퓰리처상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가가 있는데 바로 펄벅입니다. 그런 그녀가 1962년 백악관 주인으로 있던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30년 전에 소설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였는데 케네디와도 꽤 가깝게 지냈죠. 일부러 그녀의 옆에 자리 잡은 그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살아있는 갈대를 쓰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이 대답에 골치 아픈 나라인데 우리는 그만 철수하고 일본이 다시 지배하도록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은근히 한국을 깔보고 무시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발언을 들은 펄벅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대통령에게 쏘아붙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증오하는지 모릅니까? 그들은 가까이 살고 있을지 몰라도 서로 불공정했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 있던 쪽에게 다시 통제권을 주겠다는 소리는 마치 우리 미국이 예전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라고 말이죠. 여사의 꾸중 같은 대답에 케네디는 농담이었다며 뻘쭘한 표정으로 대화 주제를 바꿨는데요. 미국인 작가가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는 이유로 꾸짖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892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생후 3개월 만에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40년을 살았습니다. 선교에만 집중하고 가정은 거의 팽개치듯 버려둔 아버지 때문에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그녀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사랑을 쏟기 시작했고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착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한국에 애착을 갖게 된 배경에는 두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그녀는 존 로싱버기라는 남성과 혼인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라 버기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1920년 둘 사이에는 첫 딸이 태어났는데 아이는 불행히도 심각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적장애나 정신병을 매우 혐오스러운 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아예 딸의 존재를 숨겨야 했는데요. 소설 대지로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그녀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딸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딸의 특수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떠나보내야 했는데 치료를 위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첫 작품 동풍서풍에 이어 두 번째 작품 대지가 큰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전 세계에 번역 출판됐죠.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본격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작품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쓴 한국에서 온 두 처녀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던 해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국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버렸는데 가연 한국을 위해 펄벅 여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1963년 작품 살아있는 갈대와 1968년 작품 새해입니다. 특히 책 표지 배경에 아리랑 가사를 쓴 살아있는 갈대의 경우 한국을 배경으로 구한말에서부터 1945년 해방되던 해까지를 배경으로 한 양반의 4대 가족사를 쓴 대작입니다.
펄벅의 대표작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 작품은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자마자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과 영국의 유수한 언론에서 대지 이후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의 첫머리에서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극찬하는 등 소설 행간 곳곳에 한국과 한민족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일제의 잔악성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입니다. 이 소설이 출판되었을 당시 해외 언론들은 이 작품은 펄벅이 한국에 보내는 애정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흔히 외교관 100명이 10년 걸려도 못할 일을 민간인 1명이 해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소설이야말로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쓰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 경주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등 치밀한 고증 작업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 소설을 통해 당시 서양인들이 가진 미개한 동양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상당히 고도화된 선진국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한글에 대해 했었죠. 그녀는 이 시조선은 권력을 잡고 많은 위대한 개혁을 하였으나 그 가장 획기적인 일은 세종대왕의 영도와 반포로 이루어진 문자의 제정이다. 새 왕조는 유교의 도리 위에 세워졌고 국민 생활에서의 이 혁신은 즉각적인 큰 영향을 미쳤다. 어떤 국민이든 왕에게 상소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결과로 많은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한문에 기초한 문어가 백성과의 평이한 의사소통을 위하여는 너무나 장애가 됨을 느꼈다. 그리하여 우수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자를 창안하였으니 곧 한글이다. 한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간소한 문자로 생각된다.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발명하였을 때는 14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도 한 모음이 삭제된 외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24자는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의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음성학의 원칙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음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놀랍게 정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고도 살아있는 갈대 서문에도 썼습니다. 펄벅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직후부터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미국에서 매큐 라이샤워가 한국학을 가르치기 훨씬 이전에 중국 난징대에서 여운형, 엄황석 등의 한국 독립운동가 자녀들을 가르쳤고 중국 신문에 한국인은 마땅히 자치해야 한다는 논설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동서협회를 통해 한국 알리기라는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도 활발히 펼쳤는데요. 1941년에는 동서협회를 통해 유일한 이승만 등을 초청해 강연하도록 했고 자신 역시 한국을 알자 2500만에 잊혀진 친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편집자로 있었던 잡지 아시아에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이승만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서 미국인이 꼭 읽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죠. 때로는 한국인의 밤 행사를 열어 아리랑을 부르고 독립을 쟁취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 이주한 펄벅은 중국으로부터도 미국으로부터도 모두 버림받다시피 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인이라 생각하며 자랐지만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마오쩌둥이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중국을 왜곡한다며 중국으로 입국도 금지됐고 정작 미국에서는 친중 인사로 낙인 찍혀 FBI가 무려 300쪽에 걸친 사찰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 그녀는 한국에서 안도를 얻었습니다. 1960년대 초 살아있는 갈대를 집필하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 죽기 직전까지 한국을 다녀갔는데 미군으로 인해 전쟁 중 발생한 혼혈아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마주치게 될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는 펄벅 인터내셔널 한국지부를 설립해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소사희망원을 건립했죠. 희망원 개원식이 있던 날 그녀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2-3개월씩 머물며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2천여 명을 손수 돌보고 씻기는 등 왕성한 복지활동을 하다 1973년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파란 눈 외국인이 있었다는 점이 특별해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